그런가요? 소녀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선 나를 바라보며 대답을 건넸다. 여기서 B구역까지 가는 데는 2시간 정도 걸리니까 아침 일찍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오늘은 일찍 자둬야겠네요. 이러고 있자니 꼭 여행 계획을 짜는 것만 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물론 이 여행이 소녀에게 시한부 인생을 선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리 유쾌하다고는 생각되지 않겠지만 말이다. 미묘한 생각에 잠겨가며 소녀의 얼굴을 힐끗 바라보았다. 소녀는 그냥 나름대로는 편하다고 할 수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소녀의 표정을 따라하려 해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다. 머릿속이 다시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소녀는 유령이다. 이미 죽어 영원한 안식을 가졌어야 할 망자인 것이다. 이름조차 없는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존재. 그런데 어째서 그런 존재가 나의 눈앞에 나타나 내 눈에만 보이게 된 걸까? 누군가가 소녀를 영혼이라는 사실에서 해방시켜 주어야만 한다면 그게 왜 하필 내가 된 걸까? 답을 찾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물음들이었다. 소녀를 성불시킬 수 있을 때쯤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빌을 수밖에는. 갑자기 발음 꼬이네. 방송 녹화는 거의 그냥 비주얼 로베 게임들만 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도착한 터미널에는 다행스럽게도 그리 많은 사람들이 보이진 않았다. 터미널에 도착한 소녀는 내 옆 의자에 앉아 첫 열차가 오기만을 고개를 슬쩍 숙인 채 기다렸다. 그래도 그리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아서인지 소녀의 얼굴은 살짝 긴장한 선에서 그쳐 있었다. 이런 주말의 아침의 첫 열차는 제법 한산해서 소녀는 별 걱정 없이 나의 옆자리에 몸을 앉힐 수 있었다. 1시간 반 정도 열차를 타고 B구역 터미널에 도착한 우리 터미널 가판대에서 샌드위치로 간단히 아침 겸 점심을 해결하고는 밖으로 걸어 나왔다. A구역에서는 이 시간대면 터미널에 잔뜩 사람이 몰려있을 텐데 이곳은 여전히 한산하다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사람들이 듬성듬성 보일 뿐이었다. 제법 멀리 온 것 같은데요? 주변을 둘러보던 소녀는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는 뉘앙스로 넌지시 말을 꺼냈다. B구역이니까 조금 멀리 오긴 했지. 혹시 여기 와본 적 있는 곳이야? 아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긴 했지만 이렇게 멀리까지 와본 적은 없어요. 소녀는 바닥을 향해 고개를 떨구고는 이젠 익숙한 눈치로 내 손을 잡았다. 발걸음을 내디디려다 말고 소녀는 문득 아까 전의 이야기를 정정이라도 하려는지 무언가 말을 덧붙였다. 제가 기억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요. 어... 소녀의 이야기가 약간은 자조적인 투로 들린 탓에 나는 멋쩍은 웃음을 흘렸다. 손에서는 소녀의 차가운 감각이 느껴졌다. 나쁘지 않은 감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오히려 마음에 드는 감촉이라는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원래 있던 곳보다 많이 허름해 보이는 거리네요. 손을 맞잡은 채 말없이 나의 발걸음을 따라오던 소녀가 문득 주변을 둘러본 감상을 마지막에 읊조렸다. 소녀의 말대로였다.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마치 열차를 타고 10여 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간 기분이 들 정도였으니까. 뭔가 떠오르는 건 없어? 왠지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 풍경이라든가. 소녀는 나의 말에 슬쩍 고개를 들어 다시금 주변을 훑어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는 애매모호한 대답만을 건넸다. 글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묘한 어감의 단어라고 생각하며 나는 소녀의 말에 2번 정도 되뇌었다. 바로 옆에 보이는 중학교 운동장에는 소녀의 또래로 보이는 학생들이 공을 차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반대항 축구 경기라도 열린 건지 그곳에는 축구를 하는 남학생들을 응원하는 여학생들도 덜어 보였다. 옆을 돌아보자 소녀도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원래라면 너도 저런 학생들 틈에 있어야 했을 텐데. 그러게요. 만약 오늘이 평일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곤 불량 학생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겠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운동장의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던 소녀가 살랑살랑 불어오는 한여름바람에 머리카락을 슬쩍 흩날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혹시 모르죠. 지금쯤이라면 저도 고등학교에 들어갔을지도. 그 말을 듣고선 나는 내가 소녀의 나이에 관해 간과했던 점이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러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죽어버린 지금에 와서야 무의미한 가정이지만요. 다시금 고개를 돌려 운동장의 학생들을 바라보는 소녀 얼굴에는 그녀답다고 할 수 있는 음울함이 희미하게 어렸다. 유령이 되고 난 뒤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껍데기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까 전 지금 2살짜리 어린애인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교복이라는 게 뭐 학교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학교의 교복인지 찾기 어렵죠. 내가 덧붙일 수 있는 말은 없었다. 애초에 이미 죽어버린 유령에게 위로가 될 말이 떠오르지도 않았고 말이다. 그렇게 10분 정도 더 거리를 걸어 내려와서야 나와 소녀는 목적지로 삼았던 상가 건물에 도착할 수 있었다. 터미널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8층짜리 상가 건물은 주변의 건물들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홀로 외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입구 쪽으로 다가가자 그곳에는 잉크가 바른 임대문의 포스터가 부적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당장 철거만 되지 않았다 뿐이지 꼭 폐건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까? 문도 열려있고 상가 건물이니까 안에 영업하고 있는 가게가 있겠지. 그런 이야기와 함께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1층 로비에서는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싸늘한 분위기만이 나와 소녀를 반겼다. 빛바랜 층별 안내도 깨진 LED 전구, 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엘리베이터 버튼. 이 건물에는 오직 나와 소녀, 아니 어쩌면 오직 나뿐인 것 같았다. 조용하네요. 주변을 둘러보던 소녀가 나지막에 말했다. 그러게. 벽면에 부딪힌 나의 목소리가 묘한 울림을 이룬다. 단지 나에게 전해질 뿐인 소녀의 목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울림이었다. 먼지 묻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이내 엘리베이터의 작동음이 들려왔다. 혹시나 고장난 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모양이었다.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졌다고 했었죠? 응.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소녀는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소녀가 바라보고 있는 곳에는 불길에 그을린 새까만 자국이 불길의 흔적으로 남아있었다. 주변의 고요한 분위기에 물들기라도 한 건지 더 이상의 이야기가 오가진 않았다. 단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릴 뿐. 바라보고 있던 숫자가 드디어 1로 바뀌고 불안한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불규칙한 주기로 천장의 전등이 명멸하고 있었기에 타도 괜찮을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녀는 그런 걱정이 들지도 않는지 먼저 엘리베이터에 탄 뒤였다. 소녀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들어간 나는 6층 버튼을 누르고선 막 명멸하는 조명을 바라보며 소녀에게 말했다. 조금 걱정되지 않아? 걱정이라뇨? 왜 이렇게 조명도 깜빡이고 문 요닫히는 소리도 엄청 불안했잖아. 네? 문이 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불안하게 짝이 없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의 문이 힘겹게 닫힌다. 그 순간마저도 격렬하게 명멸하는 조명 아래에서 고개를 한번 갸웃대는 소녀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비춰진다. 나의 불안함이 현실로 다가온 걸까? 명멸의 주기가 점점 빨라져 가던 조명은 문이 닫힌과 동시에 주변을 어둠으로 삼킨다.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다. 이것도 소리가 엄청 크네. 이거 좀만 줄일게요. 소리 너무 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기 시작해 숨을 거치게 되시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살려주세요라거나 도와주세요라는 말 한마디조차 내뱉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난잡하게 떠오른 생각들은 그 어느 것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것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숨이 막혔다. 정신을 잃을 것만 같은 아득한 감각. 그 감각에 휩싸인 나는 마음속으로 살려달라는 무언가의 아우성을 내지르고 있었다. 그 누구에도 닿지 않는 아우성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곧이어 어디론가 추락하는 듯한 감각이 나를 덮친다. 뭐지? 이대로 왜 그래요? 가쁜 숨소리 사이에서 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소리 올리고. 참 이것도 할 짓이 아니네 진짜. 엘리베이터는 3층에서 문이 열린 채 멈춰 있었다. 소녀는 엘리베이터 벽면을 바라보며 숨을 가다듬고 있던 나의 손을 잡고선 바깥으로 부축해 주었다. 폐소공포증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바깥으로 나온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던 내게 소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쿵쾅대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고는 나는 뒤로 돌아 엘리베이터를 힐끗 바라보며 소녀에게 물어보았다. 방금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무 일도 없었어요. 조명이 깜빡이지도 않았고 이상한 소리 같은 것도 들린 적 없는걸요. 다시 한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내부의 모습이 보였다. 소녀의 말대로 불안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조명이 깜빡이지도 않았다. 방금 전의 감각은 말 그대로 착각이었던 것 뿐이었을까? 몰랐는데 그런가 봐. 몰랐다고요? 몰랐어. 그러고 보니 유미와 함께 다닐 때도 항상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었지. 영화관에서도 예전에 같이 갔었던 레스토랑에서도. 그래서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분명 예전에는 이런 증세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증상은 내가 아닌 이 몸의 원래 주인이 갖고 있었던 것이었으려나?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계단으로 올라가도 될까? 그렇게 해요. 바로 움직여도 괜찮겠어요? 괜찮아. 소녀에게 애써 괜찮아 보이는 표정을 지어 보이고선 나는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비상구라고 적힌 안내등 아래로 연결된 계단 역시 인기척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고요한 분위기로 이어져 있었다. 계단을 반쯤 올라 5층에 다다려야 할 때쯤 옆에서 나란히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소녀가 문득 옷깃을 잡아당겼다. 저기 뭔가 싸늘한 느낌 들지 않나요? 싸늘한 느낌? 글쎄, 오히려 좀 후덥지근하지 않나? 오히려 냉방이 안 되어 조금 덥다는 생각에 들려는 찰나였는데 소녀의 의아한 물음에 이번엔 내가 고개를 갸웃해 보였다. 그러게요. 뜨거워요. 그런 말과 함께 소녀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추었다. 옆을 돌아보자 소녀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제가 볼 수 있는 건 미래의 죽음뿐만이 아니었나 봐요. 혼잣말처럼 곧바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중얼거리며 보여요. 보이다니? 뭐가? 소녀는 나의 손을 슬며시 붙잡았다. 죽음의 색이요. 소녀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 나도 시선을 옮겨보았지만 당연하게도 그곳은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은 허공일 뿐이었다.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색은 이런 색이었네요. 소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계단을 다시 걸어 올라갔지만 그녀가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었다는 것쯤은 간단히 알 수 있었다. 유령은 땀 같은 것도 흘리지 않는 걸까? 나의 손을 붙잡은 소녀의 손에서는 싸늘한 한기만이 느껴졌다. 그럼 되게 슬프겠다. 좀 뭔가 끔찍하고. 애초에 생각했던 요충에 도착하자 형용하기 힘든 공허함이 나와 소녀를 반겼다.
아무것도 없네. 화재 흔적을 지워내기 위해서인지 벽에 잔뜩 발린 시멘트에 반사된 나의 목소리가 제법 오랫동안 귓가를 울렸다. 소녀는 내 손을 놓고는 한 걸음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더니 아까처럼 허공을 빤히 바라보며 목소리를 내뱉었다. 이번에도 소녀의 목소리는 울림없이 나의 귓가를 스친다. 여기였나 보네요. 그 사진관이 있었던 곳이. 그러게. 지금은 사진관에 정리한 것 같아 보이네. 다른 가게들도 그런 거겠죠? 그 화재 이후에 이 건물에서 모두 방을 뺀 모양이네요. 하나도 남김없이. 조금 신기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던 차 소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쪽 방화벽 너머로 넘어온 불길이 통로를 가로막아서 사진을 찍던 여학생과 남학생, 아마 둘은 남매인 것 같네요. 그렇게 둘이 불길에 갇혀 구조되지 못했어요. 사인은 화재 연기로 인한 질식사. 하지만 시신은 사인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겠죠. 허공을 응시하던 소녀가 마치 처방을 내리는 의사처럼 여기서 죽었던 또 다른 소녀의 사인을 차분히 읊조렸다.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쫓는 소녀의 눈동자. 엘리베이터에서 보았던 깜빡이는 조명처럼 소녀의 눈동자가 명멸했다. 미간에 찌푸려 명멸하던 눈동자를 감아버린 소녀가 머리를 움켜쥐고는 입술을 깨문다.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무언가를 애써 떠올리는 듯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았다. 이런 기분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정도가 지났을까 오랫동안 침묵에 잠겨있던 소녀가 입을 열었다. 긴가민가하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소녀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 확신이 느껴졌다. 느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 여학생이 눈앞에서 보았던 광경도, 죽기 직전에 느꼈던 끔찍한 감각도, 소름 끼치는 기분도. 그렇다는 건...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다른 곳을 살펴보다 보면 더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묘했다. 어쩌면 방학이 끝날 때까지도 소녀의 죽음에 관한 단서조차 잡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이렇게나 간단히 단서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게 되다니.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걸까? 나는 태블릿을 펼쳐들고는 경로를 수정하기로 했다. 원래라면 그 다음으로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근처 역을 확인하러 가려 했지만 열차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다른 화재 사고의 현장이 있었다. 그럼 여기로 먼저 가봐야겠다. 그렇게 해요. 발걸음을 서두르려는 소녀의 모습을 바라보자 심장 한쪽에서 묘한 감각이 따끔거리며 피어오름을 느꼈다. 그런 감각이었다. 오랫동안 정체를 알 수 없었던 내가 항상 느껴왔던 감각. 그 감각을 구체화하려 애쓰며 역을 향해 걸었다. 그렇게 2시간 정도를 걸려 찾아간 장소에서 알아낼 수 있었던 건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게도 상가 건물에서 알아냈던 것과 별다른 점이 마땅히 없는 사실들이었다. 화재가 일어났던 장소는 시구역에 위치한 자그마한 구립 도서관이었다. 이번에도 소녀는 초점을 잃은 듯한 얼굴로 도서관 안쪽을 이리저리 살폈지만 긴가민가한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 다만 한 가지, 소녀는 아주 조금 더 뚜렷이 자신이 겪었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수학이라면 수학이겠지만 말이다. 그나저나 가장 먼저 되돌아온 기억이 그런 거라니 조금 그렇네. 도서관에서 나와 다음 장소를 향하기 위해 역으로 걸어가며 나는 소녀에게 조금 멋쩍은 투로 말을 꺼냈다. 쓸데없는 기억이 떠올라 방해가 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런가? 어차피 사라져야 하는데 다른 기억들은 방해만 될 뿐이에요. 뭔가 어차피 사라져야 한다는 이 말들이 뭔가 슬프다. 에야. 바닥과 나의 얼굴 사이 어중간한 곳을 바라보고 있던 소녀는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나와 그녀 사이에 벽을 치듯 반응할 뿐이었다. 하지만 네가 누구였는지 정도는 알고 싶지 않아? 글쎄요. 친한 친구는 누구였는지,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애매한 곳을 바라보고 있던 소녀는 조심스레 얼굴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여태까지 바닥을 향하고 있어 머리카락이 가려있던 얼굴이 모습을 드러낸다. 아까부터 소녀를 뻔히 쳐다보고 있던 나의 눈동자는 필연적으로 그녀의 시선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랑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을까요? 그렇겠네. 그렇지만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별로 상관은 없는걸? 함축된 의미도 내재된 의도도 그 무엇도 없는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어째서인지 오랜만에 나에게 향했던 소녀의 시선이 차가운 색으로 물든다. 자신도 저들처럼 그저 스쳐 지나가는 행인 같은 존재일 거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 확신은 할 수 없었지만 왠지 그런 표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그나저나 많이 걸어서 그런가 되게 덥네. 그렇지 않아? 조금 덥긴 하지만 전 괜찮아요. 화제를 다른 곳으로 급히 돌리고 싶었다. 주변을 둘러보자 때마침 타이밍 좋게도 근처에 있던 자판기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저기 자판기에서 뭐라도 하나 사서 마시면서 가자. 좋을 때로요. 자판기에서 음료수 2캔을 사서는 하나를 소녀에게 건네주었다. 소녀는 감사합니다라는 짤막한 감사 인사와 함께 내가 건넨 캔 음료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감각이 목끝에서 머릿속까지 전달되고 더위에 무뎌져 있던 사고회로가 제 기능을 되찾기 시작한다. 아마 가장 적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 행복이라는 건 이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닐까? 아, 그나저나 네가 정말 화재로 죽은 거라면 왜 유령인 채로 남아 이곳을 떠돌아다니게 된 걸까? 글쎄요. 어쩌면 화재 현장에서 죽음을 거부해야 할 만한 무거운 이유가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캔 음료를 홀짝이며 나는 소녀와 다시금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럼 방금 도서관에서 들었던 이야기랑 비슷한 걸 수도 있겠네. 비슷하다뇨? 내 말을 곧바로 이해하지는 못했는지 이내 소녀의 대문 듯한 투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캔 음료를 한 모금 더 삼켰다. 혀끝에는 달큰한 복숭아 향이 감돈다. 내가 도서관에서 봤던 그 여학생, 다른 초등학생들을 대피시켜주다 자기는 미처 화재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 여자애처럼 누군가를 도와주려 했지만 어쩌다 보니 그러지 못해서 그 일이 미련으로 남아있다던가. 정말 그런 이유에서일까요? 일단은 추측일 뿐이지만 뭐 네가 기억을 되찾아서 미련 가질 만한 일이 뭐였는지 알아내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 그렇겠네요. 당연한 이야기에 소녀도 당연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적지근한 바람이 마주보는 방향에서 불어왔다. 빈캔에 손을 쥐고 고개를 떨어뜨린 채 걸어가던 소녀의 머리카락이 살랑살랑 흔들려 나는 머리칼 사이로 드러나는 그녀의 얼굴을 잠깐씩 바라볼 수 있었다. 세 번째로 발걸음이 닿은 곳은 시구역 변두리에 위치한 상점가였다. 상점가라 사람이 제법 북적일 수 있을 거라는 나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나와 소녀는 한적한 상점가 거리를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백석시 A구역을 벗어난 적이 없어서 그런지 도시 외곽 지역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생소하게 느껴졌다.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표시되던 지도 어플리케이션도 도시 외곽 지역을 향해 갈수록 점점 간략한 정보만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이 근처인 것 같은데.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는 늘어선 가게들과 지도를 번갈아 바라보던 나의 눈길이 한 가게에 고정된다. 음식점이네. 면 종류의 음식을 주로 하는 식당으로 보였다. 자료에 나타난 주변 모습도
완벽하게 일치했다. 무작정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나는 소녀에게 제안을 건넸다. 마침 배도 고픈 참일 텐데 이참에 같이 식사도 해결하는 건 어때? 저도 같이요? 응. 마침 식사 시간도 아니라 식당 안에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저야 뭐 아무래도 좋아요. 그럼 2인분 시켜야 되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문 끄트머리에 달려있던 차인벨이 찰랑찰랑 울리며 나와 소녀를 반겼다. 나를 제외하고는 식당의 다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소녀는 곧장 눈을 찡그렸다. 이번에도 싸늘한 죽음의 감각이 소녀를 덮친 모양이었다. 입구 근처 자리를 잡고선 카운터 겸 주방에 우두커니 앉아있던 노파에게 음식을 주문했다. 혼자서 2인분치의 음식을 시키면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는데 그런 걱정은 기우였다는 듯 노파는 아무런 동요도 없이 나의 주문을 받아들였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나는 소녀와 이곳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해 자그마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때? 글쎄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다른 느낌이라니? 어떤 부분에서? 간단히 말하자면 사인이 다른 거죠. 그래? 여긴 그냥 화재 사고라고만 적혀 있었는데? 태블릿을 켜 저장해 두었던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다. 자료에는 이보다 더 간단할 수 없는 문구로 C구역 외곽의 상점가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16세 A양이 목숨을 잃었다는 정보만이 쓰여 있었다. 화재 사고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폭발 이후에 생겨난 파편에 의한 쇼크사인 것 같아요. 폭발? 네, 아마 옆 건물에서부터 시작된 폭발이었나 봐요. 하필 그때 밖으로 나오려다 그만 전신에 파편을 뒤집어 쓰게 된 거죠. 그렇구나. 엄청 급작스러운 사고였던 거네. 그런 셈이죠. 소녀의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 옆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때마침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이쪽을 바라보니 어느새 주문했던 음식을 주인 할머니께서 내어오고 있었다. 아, 감사합니다. 저기 학생 혹시 그때였다. 나에게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 줄만 알았던 노파가 식탁에 음식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다. 우리 민주 이야기하는 거 맞는가? 갑자기 주변의 시간이 얼어붙은 듯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어떤 대답을 꺼내야 아무렇지도 않게 이 상황을 무마할 수 있을까? 에어컨을 그리 세게 틀어놓지도 않았는데 어째서인지 오싹오싹한 한기가 머리를 맴돌았다. 나의 사고의 로를 끝까지 끌어올린 듯한 냉랭한 감각이었다. 아, 네 맞아요.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민주 친구였구만. 그랬구만. 네. 그런데 제가 중간에 멀리 전학을 가는 바람에 소식만 들었어요. 오랜만에 들렀다가 기억이 나서 다시 찾아와 본 거예요. 민주라고 하는구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그 여학생의 이름. 심장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은 죄책감이 나를 쿡쿡 찔러댔지만 어쩌겠는가. 이 정도는 감수하는 수밖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말여. 천천히 먹다가 그래. 1년이라는 시간은 아무래도 그때의 기억을 지우기엔 부족한 시간이었을까? 노파는 연신 작은 목소리로 민주라는 이름을 되뇌이며 카운터 쪽으로 느린 발걸음을 옮겼다. 분명 저 노파의 손녀가 민주라는 여학생이었던 거겠지. 저기 봐요. 저 사진이 그 민주라는 여자인가 봐요. 옆에서 들려오는 소녀의 목소리가 얼어붙어 있던 시간을 녹여 흘러가게 한다. 고개를 돌려 바라본 계산대 한쪽에는 소녀의 말대로 나무로 된 사진틀에 한 여학생의 사진이 꽂혀 있었다. 카운터로 향한 노파는 사진틀 속에 멈춰있는 시간을 지그시 응시했다. 언뜻 보이는 사진 속의 여학생은 덧없어 보일 정도로 행복한 얼굴을 한 채였다. 차림새도 얼굴도 분위기도
확실히 소녀와는 달라 보이는 생김새의 여학생이었다. 사진 속의 소녀에게 정신이 팔려서였을까? 노파는 내가 2인분치의 음식을 시켰다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해 보였다. 그저 우리가 음식을 먹는 동안 홀로 조용히 슬픔을 삼킬 뿐. 맛있네요. 국수로 오물거리며 소녀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 주인 노파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건 내가 식사를 마치고 계산까지 끝낸 뒤의 일이었다. 가게를 걸어 나오는 나의 등 뒤로 접시를 정리하는 노파의 의아한 눈치가 느껴졌다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는 가게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곧장 후덥지근한 여름의 열기가 나를 맞이했다.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건 아닐까 모르겠네.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열기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는 반쯤 농당조로 중얼거렸다. 그럼 전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겠네요. 야이씨, 아무리 그래도. 뭐야 그 반응은. 저도 공범이니까요. 고개를 돌려 옆을 바라보자 소녀의 미묘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 소녀의 무뚝뚝한 목소리로 덧붙여진 이야기는 농담과 진담이 정확히 반씩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나저나 몰랐어. 저 가게 주인의 손녀가 그 화재 사고의 피해자였을 줄은. 그러게요. 하마터면 난처한 상황에 처할 뻔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되게 쓸쓸해 보였지. 그 주인 할머니. 좋은 곳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좋은 곳이라 그랬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며 나는 진심으로 그 두 사람을 향해 행운을 빌어주었다. 몇 걸음 정도 말없이 발걸음을 내딛었을까? 소녀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제 가족도 그 할머니처럼 저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여자애는 딱히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니까 문제 없죠. 아마도 아니 분명 그렇지 않을까? 그렇겠죠? 고개를 희미하게 끄덕이는 소녀의 표정에서는 진한 쌉싸름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네요. 아... 왠지 쌀쌀한 기분이에요. 한여름의 쌀쌀한 기분이란 어떤 것일지 좀처럼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소녀는 다시 걸음을 한 발짝 내딛고서는 아주 약간 높아진 톤으로 내게 말을 건넸다. 어쩌다 보니 제법 무거워져 버린 분위기를 풀고자 하는 소녀 나름대로의 노력이었으리라. 마지막으로 근처에 있는 주택가 쪽으로 가보려고. 그쪽에서도 1년 전에 화재가 일어났거든. 여기서 그리 먼 곳은 아닌가 보네요. 걸어서 30분 정도면 도착할 거야. 아마도 오늘의 마지막 경유지가 돼 장소를 향하는 길. 그곳에서 일어날 일이 긍정적인 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 말고 묘한 딜레마에 빠진다. 소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왠지 쌀쌀한 기분이었다. 주택가에 도착하자 늘어져 있는 3층 정도 높이의 맨션과 허름해 보이는 주택들이 눈에 들어왔다. 든성든성 오가는 사람들이 간혹 혼잣말처럼 이야기를 중얼대는 나를 힐끗 바라보긴 했지만 그뿐이었다. 지도에 나타난 대로 세 번째 모퉁이 접어들자 좁다란 골목이 나타났다. 더 이상의 자세한 정보가 지도에 나타나 있지는 않았지만 화재가 일어났던 장소를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두어 블록 정도로 더 걸어가서 나와 소녀는 화재가 일어났던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다다를 수 있었다. 사람이 사는 것 같아 보이진 않지? 여전히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는 벽면을 힐끗 바라보며 나는 소녀에게 물었다. 그러게요. 화재의 흔적은 생각했던 것보다 길게 이어져 서너 가구의 벽면을 검게 칠해놓고 있었다. 화재가 일어난 곳이 한 군데였던 것만은 아닌 모양이었다. 불이 제법 크게 번졌나봐. 불길의 흔적이 이어진 곳을 천천히 바라보며 익숙한 장소를 찾아온 것처럼 발걸음을 옮겼다.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낯선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정겨운 구석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어쩌면 그 정겨운 것처럼 느껴지는 감각을 나는 그리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여기까지 번졌었나 보네. 나와 소녀의 발걸음이 짙은 회색의 상처가 끊어진 지점에서 멈춰섰다. 건너편 집에서는 주말 오후를 함께 보내는 가족 간의 행복한 이야기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불에 타 껍데기만 남은 이쪽의 풍경과는 상반된 것처럼 느껴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나는 다시금 시선을 무채색의 공간 속으로 옮겼다.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들어가면 좀 수상해 보이겠지? 저 혼자서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나는 소녀가 반쯤 폐가처럼 변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슬며시 고개를 돌려 벽에 몸을 기대었다. 무채색의 세계를 등진 나의 눈앞에는 온갖 색으로 덧칠된 세계가 펼쳐진다. 아직 해가 지기엔 조금 이른 시간의 하늘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들려오는 맞은편의 가정집에서는 살갑게 그지없는 장밋빛 색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내가 그리워하던 감각이란 이런 것이었을까?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자 오래된 고민들이 하나둘씩 기다렸다는 듯 나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됐으려나? 잘 지내고 있을까? 아니, 어쩌면 잘 지냈을까? 라고 묻는 것이 옳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불현듯 가게에서 보았던 노파의 얼굴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잘 지낼 리가 없지. 마치 꿈속에도 들어가기라도 한 듯 나는 손을 펼쳐 손바닥을 빤히 바라보았다. 나의 몸이 아니지만 나는 나다. 나라고 자각할 수 있는 틀림없는 나이다. 그렇다면 원래의 나는 어떻게 된 걸까? 정말로 빈 껍데기만 남게 된 걸까? 나는 죽은 건가? 하지만 나라고 착각하는 존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치, 어찌 보면 약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처지죠. 나의 영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간 거니까. 플라나리아처럼 내 영혼이 두 쪽이나 갈라진 게 아니라면 껍데기만 남은 내 몸체는 분명 죽은 것이나 다름없겠지.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다. 걱정이 안 될 리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는 씁쓸한 상황이기도 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선 채 오랜만에 가족과 있었던 일들을 어렴풋이 상했다. 군데군데 기억이 흐릿해진 곳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가족에 관한 기억은 다른 기억들에 비해 비교적 뚜렷이 남아있었다. 미묘했다. 기억 속에서 앵무새처럼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던 무언의 아우성이 흐릿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그 외침에 들려온 곳은 미묘하게 짝이 없게도 흐릿해진 기억의 틈 사이에서였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나를 부르는 것만 같은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어째서인지 바로 나의 등 뒤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목소리가 선을 그렸다. 여태껏 희미한 점선으로밖에 그려지지 않던 목소리의 흐름이 웬일인지 오늘따라 뚜렷한 직선을 이루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와 나를 이어주려는 것처럼. 기억 속의 나는 불길 속에서 왼손을 뻗어 누군가의 손을 붙잡았다. 불길에 그을린 듯한 오래된 기억이 어렴풋이 나를 스쳐 지나간 듯했다. 괜찮아? 정신이 들어? 희미해지는 나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점점 커지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에 뒤섞인다. 그런 일이 있었지. 그을린 벽을 바라보며 나는 난데없이 떠오른 기억 하나를 멍하니 곱씹었다.
뭘 그리 보고 있나요? 나를 부르는 또렷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다. 그곳에는 분명히 그 자리에 존재해 나를 빤히 바라보는 소녀가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랬군요. 나는 벽에 기대어 있던 자세를 고쳐 잡았다. 어때? 기억나는 건 있었어? 아니요, 저기가 아니었나 봐요. 아무리 둘러봐도 죽음의 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와 함께 표정을 감추고 싶기라도 한 듯 뒤를 획 돌아보는 소녀. 죽음의 색이라. 주변을 아무리 훑어보아도 나는 발견할 수 없는 색이겠지만 소녀의 말대로 그녀가 방금 둘러보고 나온 집에서는 아무런 색채도 느껴지지 않았다. 실처럼 이어진 목소리가 들려오긴 했지만 소녀가 느꼈던 그 색채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였겠지. 소녀가 바라본 그 색채가 궁금하긴 했지만 애써 알고 싶진 않았다. 그럼 저쪽으로 한번 갔다 와 볼게요. 불길의 흔적이 이어진 옆집으로 몇 걸음 정도 더 걸어가 이번에도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소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천천히 무채색의 세계 속으로 사라지는 소녀의 뒷모습에서는 묘하게 쌀쌀한 기운이 감돌았다. 반쯤 열려있는 대문과 작동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초인종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초인종 옆에는 잔뜩 그을려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명패가 걸려있었다. 혹시나 새까맣게 묻어있는 그 으름을 손으로 지원해보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명패로 손을 뻗으려는데 옆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나를 이상하다는 듯 빤히 쳐다보는 한 여학생. 교복 차림은 아니었지만 아마 중학생 정도가 아니었을까 추측되는 키와 외모였다. 이번에도 내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 한 명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는 명패에 가져대려던 손을 내리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선을 돌렸다. 괜히 수상하게 보일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을 테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주 잠깐 정적이 흐른다. 응? 아무것도? 거짓말.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계속 혼잣말만 중얼거리고. 여기 무슨 볼 일이라도 있어서 온 거예요? 그 여자아이의 눈에 나는 이미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었던 모양이었다. 해가 지지 않은 주택가의 골목길은 여전히 더웠다. 다시 말해 나의 사고 회로를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게 실은 예전에 여기 살던 여자애랑 같은 반 친구였거든. 무의식적으로 여자아이의 시선을 마주보는 것을 피하고선 나는 그렇게 말했다. 결국 내가 택한 것은 아까 가게에서 급히 생각해냈던 거짓말을 재활용하는 쪽이었다. 아, 저쪽 집에 살던 언니 말하는 거죠? 의외로 그 여자아이의 얼굴에 서려있던 당신 수상해요 라고 말한 듯한 표정은 금세 반쯤 사그라들었다. 다만 그녀가 가리킨 곳은 내가 서있던 집 앞이 아닌 한 칸 떨어진 곳에 위치한 2층짜리 주택이었다. 맞아. 그런데 왜 그쪽 주변을 서성이고 있던 거예요? 여기 들른 거 오랜만이라서 예전에 먼 학교로 전학을 간 바람에 옛날 생각이 나서 둘러보고 있었어. 하긴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수상한 사람이 올 리는 없겠네요. 여자아이는 나에게서 의심의 눈초리를 완전히 거둔 것처럼 보였다. 어디서 왔어요? A구역에서 왔어. 그렇게나 멀리요? 뭐... 어쩌다 보니 A구역에서 왔다는 나의 말에 나를 보는 소녀의 감상이 수상하다는 쪽에서 신기하다는 쪽으로 바뀐 듯 했다. 희둥거려진 그녀의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그 여자애랑은 서로 아는 사이였어? 조금은요. 그냥 알고 지내던 언니였어요. 그쪽은요? 나도 조금 알고만 지내던 클래스메이트였어. 그래요? 어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소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냥 알고 지낸 클래스메이트 그냥 반학생인데 그 먼 데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도 좀 웃기지 않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약간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소녀의 눈빛에 나는 살짝 시선을 틀어 마른 침을 꾹꾹 삼켰다. 잠깐 침묵이 감돌았다. 옆을 힐끗 바라보았지만 이 여자아이는 갈 생각도 없는지 여전히 나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 보다시피요. 큰 불이 났었거든요. 역시 그랬구나. 최대한 어색하지 않은 연기 톤으로 나는 혼잣말을 하듯 여자아이의 말에 대답했다. 그 여자애는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어? 미나 언니요? 응. 이제 여긴 안 사는 것 같아서. 그 언니 다른 곳으로 이사 갔어요. 그렇구나. 잠깐의 텀을 두고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럼 어디로 이사 갔는지도 혹시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비밀이에요. 소녀는 거기까지 이야기하고선 뒤로 한 발짝 발걸음을 물렸다. 전 바빠서 이만 가볼래요. 길 건너편으로 총총 걸음을 하며 사라지는 여자아이에게 나는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러곤 벽에 기대어 저만치에서 모습을 감춘 소녀가 내게 마지막으로 건넸던 거짓말들을 곱씹어 보았다. 여자아이와 내가 주고받은 몇 마디의 거짓말. 하지만 그 거짓말들의 색은 완벽히 상반되어 있었다. 나의 새까만 거짓말과는 달리 방금 그 소녀는 분명 나와 미나라는 여학생이 각별한 사이였다고 착각한 나머지 새하얀 거짓말을 내뱉은 거겠지. 그게 아니고서야 굳이 A구역이라는 먼 곳에서 와서는 이런 주택가를 기웃거리고 있을 리가 없을 테니까 말이다. 다른 핑곗거리를 지어내야 하려나? 아무래도 나를 죽음 사람과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고 얼버무리는 건 나쁜 임시 방편이었던 것 같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거짓말을 했던 건 나 혼자뿐이었던 건 아닐까? 나는 잠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그 미나라는 여학생이 좋은 곳으로 이사갔길 바라주었다. 짤막한 묵념이 끝나고 마땅히 할 생각이 없어진 나는 유령소녀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은 어느새 20여 분을 훌쩍 넘겨 혹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참이었다. 그 여자의 말대로라면 유령소녀가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기억은 딱히 없을 텐데. 누가 봐도 수상쩍은 거동으로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피며 집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반쯤 열려있던 문틈 사이로 말 그대로 유령처럼 소녀가 소리 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소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뜻 보기엔 들어갔을 때와 별 다른 점이 없어 보이는 소녀의 모습이었지만 어째서인지 그런 소녀의 일면에서는 어렴풋이 공허함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기분 탓일까? 나는 건너편에 있는 집을 가리키며 소녀에게 말했다.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우리가 찾던 여학생은 집은 저쪽이래. 그러고는 그쪽을 향해 걸어가려는 나를 옆에서 들려오는 소녀의 목소리가 붙잡았다. 괜찮아요. 더 확인해 볼 거 없어요. 정말? 그래도 돼? 네. 기억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왜 그런 기억을 갖고 있었는지.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고 있던 내게 소녀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화재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어요. 소녀의 말을 문자 그대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야기의 맥락을 이해하기란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었다.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소녀는 자신의 죽음이 화재와 관련되었을 거라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된 거냐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나의 손에 차가운 감촉이 닿는다. 일단은 돌아가요. 가면서 이야기할 테니까요. 응. 20여 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녀가 무엇을 기억했는지는 나로선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소녀의 바람대로 일단은 역으로 향하기로 했다. 역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소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묵비권 행사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였고 아무래도 소녀에게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모양이었다. 정면을 바라보고 걸었다. 목소리도 발걸음 소리도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바람에 홀로 낯선 길을 걷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곤 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서늘한 감촉이 소녀의 존재를 이야기해 주었지만 말이다. 역에 도착할 때까지도 소녀는 생각에 잠겨있는 듯해 보였다. 소녀가 생각에 잠겨있을 때 입술을 깨무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그때의 일이었다. 역내 의자에 앉아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죽음의 색이라는 거 궁금하진 않나요? 궁금하긴 한데 굳이 애써서까지 알고 싶은 건 아니야. 그런가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소녀도 그런 반응을 원했던 건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석훈이 왜 그래요? 소녀는 고개를 슬며시 들어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내 시선을 자신의 무릎 쪽으로 떨구었다. 이 시간대의 대합실에는 구역을 불문하고 오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듯했다. 그리고 소녀는 그런 시선을 피하고자 하는 쪽이었다. 그나저나 사람이 많네요. 저녁 시간대니까. 이번에도 솔직한 대답이었다. 다만 아까의 대답과 다른 점이라면 그러게라고 대답해도 충분할 만한 이야기에 굳이 사족을 덧붙였다는 것 정도. 소녀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소녀의 눈동자에 내가 투영된다. 나의 눈동자에도 그녀가 투영됐겠지. 눈동자에 죽음이 투영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다. 여기서 저랑 이야기하다간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괜찮아. 전화한 척하면 돼. 나는 휴대용 태블릿을 꺼내들고선 귓가에 갖다 대고는 자, 됐지? 라며 소녀를 바라보았다. 굳이 그럴 필요까진 없었지만 소녀에게 정말 괜찮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한다. 소녀는 그런 나를 바라보며 잠깐이지만 가벼운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녀의 평상시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간신히 눈치챌 수 있을 정도의 희미한 웃음기를 얼굴에 띈 채 소녀는 끊겼던 이야기를 다시 이어나갔다. 무서운 색이었어요. 불길 속에서 덮쳐오는 죽음의 색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감 안 잡히겠죠? 그렇긴 하지. 불길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 되게 끔찍한 일이었나 봐요. 그렇겠지. 소녀는 무릎을 위아래로 두어 번 정도 까닥이고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와 아주머니였어요. 품에는 아이를 안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아이는 살아서 구조가 된 모양이에요. 부모님이었나 보네. 그나저나 그 무서운 순간에 아이를 살릴 생각을 하다니. 나였으면... 모르겠다. 흔히들 말하는 모성애나 부성애라는 걸까요? 아마도 스토르게라고 하던가? 언젠가 사랑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족에는 이성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꺼낸 선생님이 힘주어 말했었지. 고개를 돌려 옆에 앉아있는 소녀를 바라보자 그녀도 모성애나 부성애와 같은 단어를 마음속으로 곡 씹고 있는 듯해 보였다. 생각보다 이른 타이밍에 열차가 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내가 먼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고 소녀가 뒤따랐다. 열차 안에는 좌석에 앉기는 무리 같아 보일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차 있었다. 열차가 선로에 멈춰서고 나와 소녀는 함께 안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오는 길에는 좌석이 많이 남아있었는데 돌아가는 길은 입석이었다. 반대로 됐으면 좋았을걸 하고 생각하며 차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아직은 푸르름을 잃지 않은 여름의 하늘이 슬슬 퇴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쨌거나 하던 얘기를 마저 하자면 소녀가 가볍게 심호흡을 했다. 내쉬는 숨이 들이쉬는 숨보다 길게 들려서인지 소녀의 호흡은 한숨처럼 들리기도 했다. 그곳에서 죽음의 색을 보고 난 뒤로 기억이 조금씩 되돌아왔어요. 제가 화재 현장에서 죽지 못했다는 것도 맨 처음 우리가 갔던 건물에서 떠올렸던 죽음의 색이
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죽지 못했다니. 의도된 건지 의도되지 않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괴성한 단어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인 건지도 기억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꽤 늦은 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쩌면 새벽이었을지도 모르겠고요. 여하튼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 집에 불이 났었어요. 눈을 떴을 땐 이미 불이 제법 번져서 숨을 쉴 때마다 기침만 연거푸해댔던 것 같아요. 무서웠겠네.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다시 눈을 감았는지도 모르겠고요. 차분한 목소리로 소녀가 말했다. 나는 소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기만 할 뿐이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누군가 저를 구해줬던 것 같아요. 다행히 소방관에 일찍 도착한 모양이네. 안타깝게도 다른 가족들은 그러지 못했지만요. 소녀가 말한 안타깝게도라는 단어가 감정을 싣지 못한 채 흩어져 사라진다. 무의식 중에서도 감정에 실린 나의 다행이라는 단어와는 상반된 느낌이었다. 무표정한 얼굴로 그런 이야기를 또박또박 건네는 소녀의 모습은 마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화재로 죽은 건 제가 아닌 제 가족이었어요. 제가 기억해낸 죽음의 흔적은 제가 아닌 제 가족의 것이었던 거죠. 그랬구나. 제가 기억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원래 이렇게나 무감각한 일이었을까? 소녀와의 대화는 낮에 보았던 두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와 완벽히 상반된 감정선을 이루고 있었다. 소녀는 차창 너머를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다시 원점이네요. 꼭 그런 건 아니야. 확실히 아닌 곳을 네 군데씩이나 확인했잖아. 애초에 이렇게나 쉽게 일이 끝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일단 하루 정도 쉬고 난 뒤에 다음에 찾아볼 곳을 찾아보자. 서두를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했다. 신경 쓰이는 건 오히려 다른 쪽의 문제였다. 어색하게 고개를 돌려 내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소녀를 힐끗힐끗 바라본다. 누가 이 모습을 유심히 보게 된다면 분명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화재로 가족이 죽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니. 저 진짜 이상하죠? 나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소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솔직하지 못한 대답이 소녀에게 전해진다. 그렇다고 말투에 솔직하지 못한 티가 묻어있던 것은 아니었다. 분명 죽음의 세계는 그 당시의 감정도 묻어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걸요.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소녀의 목소리가 티나게 떨렸다. 두려워하는 걸까? 기억하지 못하는 현실을? 그게 아니라면 그 현실로 기억하지 못하는 소녀 자신을? 이거 완전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네요. 사라져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길 것 같아요 라고 말한 듯한 얼굴로 소녀가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런 소녀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을 자신은 없어 나는 어색하게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늘에는 조금씩 붉은색 물감이 흩뿌려지고 있었다. 조용히 차창 너머의 풍경만을 바라보고 있자니 여태껏 무뎌져 있던 감각이 조금씩 원래대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꼬박 몇 시간을 걸어서 그런가 가장 먼저 다리 뒤쪽 근육이 욱신거렸다. 그 뒤로는 이것저것 찝찝한 감각들이 밀려들어왔다. 등허리에 흘러내렸던 땀자국이라든가 신발에 들어온 모래먼지라든가 얼른 집에 도착해 씻고 이부자리에 눕고 싶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집에 도착했을 땐 예상했던 대로 새까만 하늘을 볼 수 있었다. 저녁 8시. 평소 같았다면 그대로 씻고 잠들기에 이른 시간이겠지만 오늘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옆을 슬쩍 돌아보니 소녀도 티는 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지만 분명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에어컨을 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리에선 느낄 수 없었던 인공적인 찬 바람이 침실을 메웠다.